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성리학이 절대화되고 교조화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 우리 실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선 후기의 문화사 파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실 텐데요. 기출주제 32고요. 자, 실학의 발달. 자, 양반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한 실학은 사실을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실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실용적인 거예요. 그리고 개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공자왈, 맹자왈, 계속해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백성들한테 필요한 거,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실학입니다. 자, 이 실학은요, 크게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농학파는 농촌의 안정을 위해서 토지제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있는 개혁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나오는 반개 유형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균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토지를 분배하는데요. 이 토지를 어떻게? 자,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해야 된다. 차등 있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토지를 지급하는 거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것인데 여기에 어떤 신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차등 있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주장을 했고, 자, 기타 뭐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 같은 것들을 비판하고 또 반개수록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중농학파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 성호 이익을 좀 살펴보면요. 한전론을 주장을 했어요. 자, 이 한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한계를 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 가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뭐로 설정한다? 영원히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토지, 영업전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드리면, 자,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영업전. 이건 절대 팔면 안 되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한전론은 토지에 절대 팔면 안 되는 하한선을 설정한 게 바로 이 성호 이익의 한전론이고요. 또 그 밖에도 뭐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폐단, 노비나 과거제도, 양반의 문벌,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같은 것들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효 저술은 역시나 자신의 호를 딴 성호사설 그리고 과구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다산정약용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지금 이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는 물론 중농학파에 들어와 있지만 뭐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면에서도 여러 가지 기여를 했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과 관련된 뭐 책이나 이런 것들 하나만 읽어보게 되면 조선 후기를 우리가 뭐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했던 인물이 정약용이에요. 자, 여전론을 주장을 했고요. 보시면 농지를 공동 소유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경작하고 노동 양에 따라서 수확물을 차등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여전론은 너무나 급진적이에요. 공동으로 소유, 공동 경작. 그래서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거를 타협안으로 나온 게 정전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요. 우리 우물장자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물정자로 토지를 구획을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는 뭐 일부에 해당하는 거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뭐 또 요거는 뭐 공동으로 이제 경작해서 세금을 여기에서 내자 이런 내용이 뭐 정전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중기 살펴보게 되면요. 수원화성 축조했을 때, 그래서 훨씬 이 화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단시간 내에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저 거중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주교 배다리를 제작했고요. 또 상공업 발달에도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 정약용입니다. 자, 정치적인 중앙의 정치와 관련된 또 저술, 경세유표를 저술했고요. 또 지방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 그래서 지방관이나 관리들의 어떤 지침서에 해당하는 목민심서를 또 저술했고요. 그리고 또 형법서에 해당하는 흠흠신서 등 이런 것들을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천주교박해였던 이 신유박해에 연루가 되면서 강진으로 또 유배를 당하기도 했고요. 이때 당시 정약용을 비롯한 많은 형제들이 함께 같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자, 다음엔 중상학파고요. 우리가 이용 후생에서 생활을 두텁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청나라의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과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그리고 기술의 혁신을 추구했던 바로 중상학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농암 유수원이 있고요. 자, 이 유수원은 중상학파의 선구자였고 또 상공업 진흥과 그다음에 농업의 기술 혁신을 강조했고요. 자, 우서를 통해서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등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전에는요, 뭐 선비, 그다음에 농사꾼, 나머지 뭐 공업이나 뭐 상업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천시했어요. 똑같은 양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이들이 하고 있는 직업에 어떤 평등이 있고 전문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게 바로 유수원입니다. 중상학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담헌 홍대용을 보시면 부국강병을 위한 기술혁신 그리고 문벌제도를 철폐했고요. 또 성리학을 극복하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보시면 자, 지구가 돈다. 지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고 우주무한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의 중심은 어디다? 중국이다. 이게 말하자면 이미 뭐 고정된 학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홍대용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지구는 돌기 때문에 어느 곳을 딱 찍어도 어느 나라가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관을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거부했고요. 대표적인 저서로는 의산문답이 있고요. 또 혼천이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이 나오네요. 자, 이 박지원의 저술은 굉장히 유명하죠.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고발했던 이런 양반전, 그리고 또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허생전, 이런 책들이 많이 저술이 됐고요. 또 청나라에 다녀온 다음에 썼던 열하일기, 이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 열하일기를 통해서 청의 문물을 소개했고요. 또 이어서 한전론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자 다시 좀 볼게요. 이 성후 이익의 한전론은요, 보시면은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연암박지원이 주장하는 한전론은요, 이렇게 상한선을 주장을 해서 토지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이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토지를 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한전론이 딱 나오면 여러분 이익하고 박지원 둘 다 똑같이 있지만 하나는 우리가 하한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상한선이라고 하는 거 구분을 조금 지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제가가 나오네요. 자, 박제가 상공업의 활성화를 주장하였고 특히 소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물이 고여 있으면 우물의 물은 썩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퍼내야 된다. 이런 우물론에 이걸 빗대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돈도 사실은 써야 이게 유통이 되면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뭐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뭐 돈이 뭐 전황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이게 상업이 발달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화기를 통해서 청과의 통상 강화 또는 수레와 선박의 이용, 그래서 물자가 많이 유통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 잘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은 국학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실학의 파트에서는요. 중농학파가 있고 중상학파가 있고요.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 국학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거 실제 백성들한테 필요한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학은 뭐 실제 생활에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뭐 이렇게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 실학에서 조금 배제시키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요 넓은 범위 내에서는 같이 포함이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조선 후기에는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학 연구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리 연구로는 대표적인 게 동국지리지가 있고요. 아방강이었고, 그 다음에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가 편찬되면서 요게 아주 유명합니다. 자, 다음 지도에는요, 살펴보시면은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해서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했던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산맥, 하천, 도로망을 정밀하게 표현했고 목판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동여지도는요, 22첩에 해당되는 작은 이런 사이즈에 이렇게 다 요게 이게 분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거를 펼쳐지게 되면 저 대동여지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있고요.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서 연대순으로서 편찬했던 정리한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긍익의 400여 종의 야사를 참고하여 조선의 정치사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저술했던 요 연려 실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 기사본말체 여러분 신문기사 봤을 때 신문기사의 헤드라인 뉴스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사건의 발생과 결과 이런 것들 먼저 보여주면서 이런 본론부터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서술된 책이 바로 요 연려실기술, 야사 중심 이런 내용이 이긍익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치윤의 해동 역사가 있는데요. 이 해동 역사는 말하자면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 그래서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서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쭉 서술해 놓은 게 해동 역사예요. 한치윤의 역시 기전책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고 같은 경우는 발해사를 연구한 역사서고요.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라, 통일한 남부에 신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있다? 발해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 시야를 만주까지 확대시켰던 책이 바로 발해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요 유득공이 이 발해고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꼭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금석과한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이 스친 거예요. 과한록. 그래서 보시면은 북한 산비와 황초령비를 보고요. 이게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거예요. 그 고증한 내역을 쓴 게 바로 저 금석과한록입니다. 누가 했나요? 요 추사 김정희가 저술한 책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금석과한록을 저술해서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를 고증을 했고 또 독특한 서체인 추사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김정희의 그 서체는요,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호방해요. 그리고 아주 조금 거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검색해서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한도. 이거 당시에 이제 김정희가 그렸던 그림인데, 유배를 당하고 왔을 때 당시에 자기의 어떤 제자가 늘 이렇게 유배당한 곳에 책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의 어떤 의리를 상징하는 이런 소나무, 계속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추운 날씨에도 저렇게 곧게 서 있는 그런 소나무와 당시에 어떤 그 쓸쓸한 그런 유배당한 그런 상황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요 세한도입니다. 자, 다음 조선시대 우리 역사서 조선왕조실록은 여러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춘추관 실록청에서 사초와
그리고 시정기, 이런 승정원 일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편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조에서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서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자, 임진왜란 이전에는 4개의 사고가 있었어요. 4대 사고, 춘추관, 성주, 충주, 전주에서 보관을 했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요 춘추관, 그 다음에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양산으로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 요거는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 때 서거정 등이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 여러분 이렇게 편년체는요 줄줄줄줄 이렇게 시대순으로다가 쓴 게 편년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와 지리서인데요. 이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태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중국 세상의 중심은 어디다? 조선 전반기에 나오는 지도예요. 그래서 중국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요. 마찬가지로 이 조선도 이렇게 크지 않죠. 근데 이렇게 조선도 크기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선 후반기에 나오는 고려만국전도하고 비교해서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지도가 있고요. 또 지리서로는 뭐 성종 시기 때 동국여지 승람, 그래서 뭐 9년의 연혁이나 지세나 인물, 교통 이런 것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단군신화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하고요. 지리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풍습이나 아니면은 뭐 그 지역의 음식 맛집 뭐 이런 거 보고 싶다. 이러면은 동국여지 승람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그 지역의 어떤 위치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또 뭐 그 밖에 중종 시기 때 신증 동국여지 승람, 동국여지 승람을 또 증부했고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된 팔도 총도가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윤리와 의례서가 있는데요. 세종 때 여기에 이걸 쉽게 볼 수 있도록 모두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림으로도 설명한 삼강 행실도에 대한 이런 윤리 의례서가 편찬이 됐고요. 또 문학 작품으로는 동문선 그리고 뭐 금오시나 이런 것들이 또 편찬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과학기술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천문학이 있고 역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 자, 왜 중요하냐면 이 천문학 같은 경우 하늘을 잘 읽을 수 있어야지만 왕의 위엄이 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런 농민들이 농사를 또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농사꾼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은 뭐 혼천이, 관이 같은 천체 관측 기구가 세종 시기 때 만들어졌고요. 또 강우량을 잴 수 있는, 시간을 잴 수 있는 물시계인 자경로, 그리고 뭐 해시계, 앙부일구, 그리고 측으기, 비를 재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세종 시기 때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세조 시기 때 오게 되면요. 토지를 측량하는 인지와 규형, 이런 것들 등장하고요. 또 태조 시기 때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 이런 것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역법인데요. 세종 시기 때 한양을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만의 역법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천체 운동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다. 그래서 내편이 있고요. 외편이 있어요. 그래서 내편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것, 수시력을 반영했고요. 외편은 아라비아, 회회력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칠정산 세종이구나.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거는요. 세종의 업적, 왕의 업적과 관련해서 이미 한 번씩 다 언급이 됐던 것들이에요. 보시면은 국산의 약제, 치료 예방법을 제시했던 세종 시기 때 향약, 집성박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했는데 태종 시기 때 오면은 활자의 주조를 담당하는 관청인 주자소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됐고요. 또 태종 시기 때 오게 되면 개미자 그리고 이런 경자자, 갑인자가 세종 때 밀랍 대신에 식자판. 여러분들 그 레고 우리 그 장난감 있잖아요.
그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랍의 형태로다가 고정을 시켰다면 이 세종시기 때 오게 되면 완전히 그 레고 판처럼 이렇게 활자판을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이는 형태, 이런 식으로 조립하는 방법이 창안돼서요. 인쇄술이 이 글자가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의 글자판이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돼서 인쇄 능률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해요. 그게 바로 세종식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붙어있는 뭐 갑인년에 만들어진 활자, 개미년에 만들어진 활자, 이렇습니다. 자, 또 농사법 역시요. 세종시기 때 세종의 명으로 정초, 변효문 등이 편찬을 했고요. 농민들의 영농 경험을 토대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양잡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오늘날에 우리 뭐 과천이나 뭐 시흥 요 일대에 있는 지역에 이 강희맹이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경험을 토대로 농사법을 정리를 한 게 바로 금양잡록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기인데 화약무기와 화포, 그리고 화살, 신기전, 이런 것들의 신무기가 또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건축을 보시면요. 15세기 초반기의 건축은 주로 궁궐이나 학교, 이런 것들, 그다음 관공서, 이런 거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경복궁, 태조가 한양으로다가 도읍을 정한 후에 지은 궁궐이고요. 임금이 정무를 보고 생활한 조선의 정궁입니다. 자, 그래서 도성 내에 북쪽에 있어서 북거리라고도 부르고요. 열심히 일해라. 우리가 근면성실해라 할 때 뭐 이렇게 근자 붙이잖아요. 그래서 근정전. 여기서 이제 주로 업무를 하는 거죠. 뭐 관리들하고 조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회로, 이런 것들은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접대하는 장소가 바로 요 경회로고요. 자, 그 다음에 창덕궁, 요거 태종 때 지은 궁궐이고요. 보시면은 요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경복궁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는 창덕궁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이 경복궁 자체도 물론 그만한 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뭐 임진왜란을 겪고 이후에 다시 불타고 하면서 이런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본래 고유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남기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그 가치가 창덕궁에 비해서 좀 덜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창덕궁 같은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구분을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요 건물로는 인정전, 그리고 정조 때 건립한 뭐 주합루, 요게 이제 규장각 쪽에 위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료에서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인정전, 주합루, 그리고 또는 뭐 금정전, 경회로. 이것도 우리에게 오픈이 돼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가을 무렵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신다거나 뭐 여기 가서 구경하시면 참 되게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런 경복궁과 창덕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종묘, 조선의 왕과 왕비를 모신 사당이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 자, 요거는 말하자면 고려의 8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8만 대장경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걸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도 썩지 않고 벌레 먹지 않고 이렇게 습하게 틀어지지 않고 아주 이렇게 잘 보관한 거는 바로 이 해인사 장경판전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건축 기술에 의해서 이게 오래도록 이렇게 보존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조가 건립한 석탑이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탑이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요. 굉장히 다각이죠. 각이 많고요. 층도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탑이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 건축을 또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조선시대 약간 중반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림들이 많이 이렇게 머무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당파나 이런 것들이 형성했던 바로 이 서원 건축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동에 있는 이 도산서원이 유명하고요.
자, 예술 파트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자, 그림으로는 안견에 목류도원도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목류도원도고, 복숭아밭에서 이렇게 모이하고 도모를 하는, 여기 이제, 이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꿈을 꿨는데 그 안에서 나왔던 상황들을 안견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강희안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렇게 고사관수도예요. 이렇게 선비가 말하자면 이렇게 밑에 있는, 여기가 조금 잘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밑에 있는 어떻게 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고사관수도. 이게 조선시대 전반기에서 중반기 시기 때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상자의 송화보활도가 있고요. 또 심사인당의 초충도가 있습니다. 자, 공예에서는요, 우리 도자기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분청사기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게 우리 청자가 있었고, 그리고 상감청자. 그래서 이렇게 음각을 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백토나 이런 것들을 입혔던 게 삼강청자잖아요. 그 삼강청자 이후에 후반에 나온 게 뭐냐면 청자에다가 분을 입힌 것 같이 색깔이 조금 청자보다는 조금 혼탁해요. 그러한 분청사기가 15세기에 등장을 하고요. 무늬 자체도 좀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1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백자가 보여지고요. 깨끗하고 담백한 분위기가 선비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얀 순백자 이런 것들이 16세기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악의 이론서인 악화개범이 또 성종시기 때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어떤 그런 심장을 흔들게 하는, 심장을 이렇게 들끓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종시기 때 악화개범을 또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핵심은 서민 문화의 발달이에요. 서민 문화의 발달. 자, 배경을 보게 되면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교육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당 교육의 보급 등으로 서민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이 서민들도 문화를 즐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이들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그런 이제 내용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양반들을 굉장히 희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 고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자, 한글 소설에서는 대표적으로 신분차별의 비합리성이나 뭐 이상사회 건설 등을 묘사하고 있는 뭐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것들 보이고요. 또 사설시조로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아주 감정 솔직하게 나타내는 거, 적나라한 이런 사설시조들, 그리고 또 판소리. 그래서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뭐 춘향가, 그다음에 흥보가 이런 것들 판소리로 많이 또 발달을 했고요. 또 탈놀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입니다. 탈놀이, 또 산대놀이, 산대라는 무대에서 공연되는 이런 과명극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게 서민 문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학 파트로 보게 되면 자, 한문학이 있습니다. 양반층을 중심으로 또 저술이 됐고요. 뭐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양반전이나 허생전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이고요. 또 위학문학이라고 해서요. 주로 중인층들. 그래서 보시면은 저 중인들은 일정한 신분이 있어요. 아주 하층민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중심가에 살기는 했는데 또 권세 있는 이런 양반들이 살고 있는 집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구석에 후미진 곳에 길가가 구불구불하게 놓여져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불구불한 길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살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문학 같은 것들, 문예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위항입니다. 그래서 위항 문학을 발달시키면서 시사를 조직하여 활발한 문예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저 중인층들 중에서 특히 기술직들은 서울들이 통청운동에 성공을 했는데 이들은 그걸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문예 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전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고유한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던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 다음에
금강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풍속화로 보시면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고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홍도가 있고요. 또 여성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신윤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김홍도가 그렸던 그림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게 생생하게 살아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무동, 춤추는 아이죠.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여성들의 그림 단오풍정입니다. 머리 감고 있는 이런 그네 타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양반과 부녀자들의 생활 이런 것들 보이고요. 또 김득신의 그림도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도하고 화풍이 좀 많이 유사해요. 유사한 것들, 소재도 비슷한 걸 갖다가 또 많이 쓰기도 했고요. 자, 또 서양화의 기법을 수용해서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했던 강세항의 또 그림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문인화가 발달이 됐는데 김정희가 수준 높은 문인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글도 잘 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목해가지고 여러 그림들, 작품들을 남겼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정희입니다. 세한도는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민의 미적 감각과 소박한 정서를 표현한 민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호랑이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막 호랑이가 우리한테는 엄청 무서운 그런 동물인데도 막 이빨이 막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귀엽게 앞으로 나와 있고요. 막 웃고 있고 그래요. 막 까치가 막 옆에서 지저귀고 있고 막 이렇게 좀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그런 그림들이 또 많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건축을 보게 되면 불교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고 분홍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니까 조금 더 이 건축물들이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아주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보면요, 뭐 구례 화엄사 각황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또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사원 건축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화려해요.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절을 떠올렸을 때 좀 생각하기가 너무나 이렇게 조금 장식성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수원화성, 정조 때 방어와 공격을 겸한 성곽인데 보시면은 수원화성을 축성했고 또 정약용이 제작한 거준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원화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예 파트를 보실게요. 우리가 청화백자는 주로 양반들이 애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기순으로 쭉 살펴보게 되면 조선 전반기 때 분청사기였고요. 그 다음에 중반기 때 이런 어떤 선비들의 고고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순백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하얀 색깔 백자에다가 청색 안료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청화백자가 주로 후반기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와 문방구 등 뭐 생활용품으로도 또 많이 애용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천문학, 내용 조선 후반기의 천문학을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전설, 요게 이제 김성문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 바로 이제 받아가지고 홍대용, 우리가 중상학파 하면서 요 홍대용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 어디에 많이 실려있다? 의산 문답이라고 하는 저서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효종 시기 때 오게 되면 김육 등의 노력으로 인해서 서양인 아담샬이 만든 이 시연역을 또 도입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서양역법이죠. 자, 그리고 지리학. 서양의 지도인 고려만국전도 여러분 요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고려만국전도의 전례로 정밀한 지도 제작이 조금 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랑 두 개 꼭 비교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자, 의학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동의보감, 허준에 의한 동의보감이죠.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하고 있고요. 우리 뭐 오늘날에도 저 동의보감은 뭐 이렇게 뭐 약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약이라든지 이런 거 선전하고 할 때 보면요. 꼭 이런 동의보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신뢰가 많이 가죠. 자, 그리고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뭐 사람의 체질, 이게 태양인이냐?
태음인이냐 뭐 이런 내용 구분하는 사상의학이 확립되어 있고요.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가 통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농서로는 농가 집성,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 농사직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뭐 박세당의 색경이나 산림경제, 그리고 서유구의 어떤 그 백과사전식,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아우르고 있는 임원경제지 같은 농서들도 조선 후반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는요, 정약용은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예론. 그래서 보면 동물들은 날카로운 손톱이 있고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말하자면 재주다.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느냐? 자, 인간은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과학기술 발명할 수 있는 이런 기예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이게 독특한 그 특징이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중리, 주교 등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조선시대 파트에 우리 문화사, 서민문화의 발달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후반기에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정조 왕이 저술했던 홍제정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당시 그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를 항상 걱정해라 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고요. 한국사 가볍게 재밌게 공부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